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고 보니 보복 폭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때리지 않았다는 중학생들의 거짓말만 믿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가수 황영웅 씨가 폭행 전과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잔류가 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남성을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위조한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은 위조 행각에 친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여길 틀어도 정치 뉴스, 저길 틀어도 정치 뉴스. 자, 지금 사건 반장, 정치 뉴스 제로인 사건 반장으로 모두 집합. 네, 집합. 네, 다 집합해 주세요. 네. 아, 왜 이렇게 그냥 리액션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왜 이렇게 리액션이. 아, 자, 네. 그거 뭐. 그 우리 백 변호사님. 네네. 대국민 체중 감량 약속 네. 바로 내일 공개한 날입니다. 네. 자신 있으세요? 뭐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내일 진짜 몸무게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몸무게까지? 예,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약속인데. 예, 진실 추적대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배우 유아인 씨 프로포폴 투약량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73차례 처방에 투약은 4,400ml. 자, 같은 혐의로 벌금 3천만 원 받았던 배우 하정우 씨가 19회 투약했던 거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준이죠. 자, 경찰은 유 씨에게 이걸 처방한 의사를 소환해서 오늘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7년간 혼자 두 아이 키우면서 아둥바둥 살다 보니 공황장애가 왔네요. 사반 볼 때만큼은 잡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신 윤화진님, 오늘 일하다 큰 실수했어요. 퇴근길 사반 보면서 마음 달래봅니다 하신 고윤슬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송 사건 반장 하신 그녀라능님, 미국 사는 조카 내럴의 15번째 생일 이모가 축하해 하신 정혜진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갔다가 무개념 주차 차량 때문에 조수석으로 타야 했어요 하신 우리 오경화님, 자, 그리고 아픈 딸 간호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엄마 사랑해 하신 대구의 조승희님, 우리 엄마 권여사 남양주 다산동 죽집 오픈했어요 대박나라 하신 윤현정님, 주말 경주 여행 가셨다가 철새 때 영상 촬영해서 보내주신 권소라님, 윤나결님, 아버님 49제 치르신 은주님, 김필희님, 뉴욕의 우수정님, 제주도 장선민님, 이주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정치권 뉴스 큰 거 있었죠. 때문에 뉴스룸이 일찍 시작합니다. 사반은 평소보다 18분 일찍 끝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반 뉴스에이 6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선 넘는 주차 빌런들입니다. 이기적인 일부 차주들의 행동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 차량 떡하니 막은 저 차. 자, 그런데요, 며칠 뒤에 보니까 저렇게 차량 세 대를 전면에 그냥 평행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관리실에서 아유 제발 좀 하면서 저렇게 쪽지에 주차 경고장까지 부착했는데, 그런데 공동 현관문에 보란 듯이 그걸 갖다 갈기갈기 저렇게 푹푹 찢어놓고 스티커는 또 현관 키패드에 저렇게 떡하니 붙여놨어요. 자, 그런데 저 차 자리가 없어서 저랬던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저런 곳에만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자리가 있어도 멋대로 주차하는 입주민 때문에 골머리 앓는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이 피해 입고 있는 글쓴이에 따르면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주차 자리가 있어도 저렇게 공동현관 입구 바로 앞에만 주차를 하거나요, 다른 차를 막고 평행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분에서 이제 입주민들과 그 관리사무소 측에서 개선 요청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입주민 차량에게 경고장과 안내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차주 안내문을 갈기갈기 찢어서 보란 듯이 저렇게 공동현관 앞에 버렸고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는 현관 비밀번호 패드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 글쓴이는요, 입주민 모두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도 이어서 보시죠.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딱 길막. 자, 그런데 이미 붙어있는 저 주차 위반 스티커. 이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차를 뺐는데 잠시 후에 세컨드 차로 똑같은 자리에 저렇게 아하,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저렇게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저렇게 막아놓은 겁니까? 26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정기 주차를 하는 곳에서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 온 입주민 이러한 전기차 주차 시설에 주차를 했다가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화가 나서 저런지는 몰라도 차를 지금 올라가는 저렇게 주차 장소에 이렇게 막아 놓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전화를 해도 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입구를 완전히 막지 않는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전화를 하니까 저 차주 차를 뺐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 차가 아닌 다른 차, 저 차보다 조금 작은 차가 똑같이 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그 입주민의 차량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현관 통로를 막아두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좋은 차인 듯합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좋은 차고 두 번째 차도 우리나라 차가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차인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걸맞은 좀 행동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경찰관 치고 줄행랑입니다. 자,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심야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이때 저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흰색 차가 경찰관을 자, 저 뒤쪽에 오른쪽에 경찰관을 치고 도주도 와와와와 자 삐용삐용 저렇게 도주차 추격하는 경찰 지금 도망갔죠. 잠시 후 경찰차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앞에 도주 차량이 있는데 있어요. 발견했습니다. 끈질긴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어디로 갔어?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기 지금 숨었다. 자, 계속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차고지 안에 마치 그냥 자기는 아니었던 것처럼 저렇게 몰래 숨은 차량을 발견. 자, 그 앞에 도주로를 차단하고 저렇게 검거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 영화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차고지에 쏙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소장님. 그러게요. 저런 차고지에 쏙 숨을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경찰을 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지난달 강북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14시간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아주 잘 협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 흰색 차가 저렇게 불응하면서 도망갔고요. 영상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골목 끝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물론 예상하셨던 대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이런. 자, 도망가려고 단속 경찰관도 치고요. 또 음주 상태에서 도주. 어떻게 이게 진짜 어떻게 공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냥 저기서 음주 측정 응해서 그냥 면허 취소되고 음주운전자료 벌금이나 뭐 이런 정도 내고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물론 본인은 그 걸리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경찰을 아까 막아서는데 치고 도망갔죠. 예. 근데 경찰이 다쳤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저게 법적으로 뺑소니입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라고 하는 뺑소니에다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으면 위험운전 또 치상죄도 되겠네요. 아이고야. 음주운전죄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음주 사고를 내서 뭐 인적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5년 동안 결격 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저렇게 단속되는 과정에서 걸리면 안 되라고 해서 도주를 하다가 이번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건 후속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에요. 거기서 나중에 후속으로 어떤 사고라도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뭐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니까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화분 박살내고 뿌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직접 제보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오른쪽 주목해 주세요. 저 남자. 자, 화분 가지를 잡아당기고는 오, 비틀비틀 걷는 남성. 자, 그런데 다시 와서 보란 듯이 자랑하듯이 V질을 합니다. 자, 정말 블러를 걷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얼굴을 가리지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사반 가족이자 이 한 가게 사장님이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면서 앞뒷문을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게 정문 앞에 있는 화분이 저렇게 박살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변에 술집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CCTV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당일 아침 8시 가까운 시간에 술 취한 듯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화분 가지를 잡아당기면서 화분이 박살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3분 뒤에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요, CCTV 앞에서 저렇게 양손으로 V자를 그려보는 모습까지 잡혔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보란 듯이 V를 하고 이런 남성의 태도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배달 거지한테 당했다입니다. 이른바 배달 거지. 자,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의 속 터지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가게 마감 직전 띵동 배달 주문 왔어요. 바로 음식 준비에 돌입한 사장님. 자, 이후 배달 기사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리한 저렇게 족발 사진을 찰칵 찍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저 족발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네? 자, 승희 의원님, 이 배달 기사분이 어떤 말을 했길래 사장님이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둔 겁니까? 사실 뭐 앞에 워딩이 뭐 배달하고 난 다음에 손님이 이제 저걸 환불하는 건데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주 이렇게 환불을 요청한다.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이다. 어저께도 며칠 전에도 커피집에 들려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만약에 환불을 거부하면 아시죠? 리뷰에 테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덜컹 겁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로 더 팔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착각 이렇게 찍었는 거죠. 찍고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자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음식 수거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 음식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손님 하는 말, 폐기 처분해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아프니까 자영업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자영업자를 하시는 사장님은 이 손님에게 돈을 환불해 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사진에는 이물질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이물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환불, 가격은 45,500원 환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도 만나보시죠. 자, 연어회와 육회 비빔밥 배달지에 달린 비공개 리뷰 댓글. 사장님, 육회 비빔밥에서 비닐 조각 나왔어요. 아유, 내가 진짜 이거 삼키지는 않았지만 이거 어쩔 거임. 자, 그런데 촉이 좋았던 사장님 뭔가 이상해.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아까 본 비닐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두둥. 자, 백 변호사님. 네. 사장님이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바로 사과 전화를 한 뒤 환불 조치를 해주셨다고요, 이미. 사실 그러니까 막 영업 중에 정신없이 뭐 요리하고 뭐 배달 요리까지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저런 상황에서 전화를 급히 받고 이 사진만 보면 일단은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좀 이상했던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고 환불까지 해줬는데 가만 보니까 사장이 사진을 사실 자세히 보니 해당 가게에서는 흑미밥을 사용하는데 본인 저 사진에는 백미밥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 게 아닌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 뭔가 또 다른 데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검색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모듬나무를 먹다가 플라스틱 비닐이 나왔다.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같은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가게의 사진과 전혀 음식과 전혀 상관없는 뭔가 사진을 올려놓고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을 받아갔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전 여친 애칭을 나에게 점점점. 이 기자 이거 어떤 사연이죠? 네, 말 그대로 전 여자친구에게 쓰던 애칭을 자신에게 똑같이 사용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 여자친구는 23살, 남자친구는 32살인데요.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사귀기 전부터 여자친구한테
꼬맹이라는 애칭을 굉장히 익숙한 듯이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의 SNS를 찾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방치돼 있던 계정입니다. 당연히 거기엔 전 여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전 여친한테 꼬맹이라고 부르는 그런 댓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꼬맹이라는 애칭이 자신만을 위한 애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과거사에 충격을 받았고요. 설마 전 여친을 못 잊은 건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친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우리 연애 초반에 내가 꼬맹이라는 애칭 완전 별로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근데 뭐라고 했어? 여친 생기면 꼬맹이라고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전 여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동그라미.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좋습니다. 살신성인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문이 오빠입니다. 선영아, 오해야. 우리 9살 차이 나잖아. 꼬맹이보다 더 적절한 애칭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내가 4살 차이만 됐어도 그냥 자기야 하고 말았지. 아니라니까. X.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핸드폰에 자, 사진 준비돼 있죠. 배우자 김선영 YTN 앵커가 꼬맹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충격적입니다. 자, 일단 네. 우리 막 사진 막 나오네요. 네. 사진까지 준비했어요. 자, 소장님부터 소장님. 네. 저번에 저희가 지금 남자친구가 옛날 여친의 이름을 자꾸만 나한테 불러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때 이렇게 후하게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여자하고 사귀거나 약간 이렇게 그 여자가 좋거나 작업을 할 때 다 여자들이 꼬맹이 이렇게 얘기하면 심쿵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다분히 선수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런 선수 옆에 계십니다. 예. 에너지가 오른쪽에 들어가긴 선수 하는데. 네. 자, 우리 승현님부터 들어볼게요. 승현님부터. 아니 뭐 이 상황을 제가 전혀 모르는데 일단 제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9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일단 남자 쪽에서 봤을 때는 여성의 입장, 이건 절대로 뭐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애칭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제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외모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성이 크고 여성이 좀 작다면 그 애칭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사랑은 언제나 첫사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여자가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꼬맹이라도 그때 만났던 그 여자가 나에게 준 사랑과 지금 현재 만난 여성이 나에게 주는 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 애칭도 다르다라는 궤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애칭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했죠. 근데 진짜 네. 백 변호사님 나 진짜 네. 그때 그거 보고 나 충격이었어요. 근데 핸드폰에 꼬맹이라고 돼 있길래 꼬맹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일단은 저는 처음 쓴 애칭이고 처음 써본 애칭이고 그리고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리고 뭐 이런 거보다 좀 아담한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애칭을 쓴 건데 이걸 막 이렇게 자꾸 보여줘야지. 그만 보여주세요. 누가 보면 그만 보여주세요. 부부 살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야, 진짜 많네 사진이. 네. 뭐 이렇게 많이 찍었어? 뭐 이렇게 많이 찍으셨어요, 진짜. 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없죠? 할 말이 없네요, 이제 더 이상.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근데 이상천님은요,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김장김김님은 그런데 그 남자 바람둥이다, 꼬맹이 너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최아랑님, 새 애칭 만들어줄 성의도 없나 하셨는데 중간 이후부터는 백 변호사님 아내분 너무 아름다우시다는 얘기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우스 농사 짓고 계시는 김병영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그 연세에 왜 아직까지 힘들게 농사일을 해요? 그만 좀 쉬어! 한다고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 장계를 안 간 노총각 아들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그 노총각 아들이 며칠 전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답니다. 요즘 너무 힘이 나셔가지고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모르신대요. 축하드립니다.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카리토포텐. 약이라 다르네. 알고 계시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도 결국 금융이라는 거. KB답게 가격은 아껴주고 보상은 꼼꼼하게. 꼼꼼히 아껴주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고 보니 보복 폭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때리지 않았다는 중학생들의 거짓말만 믿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 봅니다. 이 사건 저희가 지난해 다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18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 남자 중학생들이 2명이었는데 어머니 뻘되는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당시 여성은 혼잣말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여성에게 왜 욕을 하느냐면서 먼저 시비를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남학생들이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후에 발로 차서 바닥으로 넘어뜨리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중간부터는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몸을 띄워서 발로 차는 이른바 나라차기로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대로 도로 위에 고꾸라졌고요. 이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저 폭행 장면, 이게 저는 당연히 처음일 거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쯤에서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보복 폭행. 소장님. 네, 첫 번째 사건에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왔는데 이 중학생들이 저희 안 때렸어요. 저희 정말 안 때렸어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보냈어요. 어쨌든 뭐 안 때렸다 그러니까 뭐 믿으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뭐 좀 더 뭐 조사를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붙잡힌 아이들은 이제 놓아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반성을 하거나 좀 무서워하거나 이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지네끼리 집에 가기 전에 다시 모의를 합니다. 이 여자를 찾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경찰에 신고한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니 저게 저희 안 때렸어요 하면 원래 경찰들이 돌아갑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남는데 일단 경찰의 해명은 그냥 경찰의 반론권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처벌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때리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갖는 게 아니라 그 피해 여성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했다라는 걸 첫 번째 밝히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이 학생들에게 발길질을 할 정도로 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피해 여성을 달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챙겨주고 그 장소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과연 온전한 정신이었을까? 그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지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경찰은 저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가해자들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철수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네. 집으로 돌아갔으면은 네. 2차 피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두 번째 폭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박상희 소장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보복 폭행을 하자고 결의를 했죠. 근데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들어가서 이 여자 찾아서 복수를 하자. 그러니까 이 어떤 같이 있었던 한 여학생은 여성 폭행할 때 촬영할 테니까 멋있게 발차게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뭐 설 곤약, 뭐 마카롱 같은 이런 상품을 또 9,000원어치 그냥 갖고 나서 일단 절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이 여성 있잖아요. 예. 학생들이 보복을 논의할 당시에 이 피해 여성도 집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서 이 학생들을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학생들은 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피해 여성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재차 맞닥뜨린 상황에서 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영상과 비슷하게 이전처럼 날라차기 등 무차별적으로 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보복을 결의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번 그렇게 날아차기를 하고 나서 경찰이 출동하고 나니까 이후에 이제 자기들끼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야 생각해보니까 열받지 않냐? 저 여자가 우리 신고했잖아. 다시 찾아서 다시 한번 훈찌검을 내주자. 그랬던 거예요. 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그럼 얘네들이 그냥 그런 모의만 했겠느냐? 아니요.
거기서 또 훔치기도 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그런데 말이죠. 이걸 네. 촬영했다는 게 저희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애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기들이 촬영을 해서 남겨놔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그 또래 애들한테 좀 멋지게 보이고 싶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용기 있게 보이고 내가 대장이야 뭐 이런 어필을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여자애가 하나 있잖아요. 여자 청소년이 멋지게 날라치게 봐. 내가 그거 찍어줄게 막 이러니까 이 남자애들은 이제 더 내가 여기서 멋지게 아까 보니까 막 날아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더 칭찬을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또 하나는 얘네가 이제 경찰관 앞에서는 연기도 했죠. 그런데다가 보복 폭행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은 제대로 혼나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경찰이 와봤자 내가 또 잡혀가봤자 별로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런 걸 들락날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지식이 좀 많은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얘네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절도도 했죠. 또 이미 또 자기 또래 내에서 폭행 이런저런 뭐 또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촉법 소년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뭐가 됐든 이 폭행한 40대 여성이 어머니뻘 된 피해자였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촉법 소년이 아닐까 짐작했었는데 어땠습니까? 촉법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니어서 일단 이 3명 중에 주범격인 A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나머지 B군과 C군은 이제 소년을 유치가 됐는데 일단 죄명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특가법상 보복 폭행은 뭐 지금 우리가 본 거고 또 같이 한 여성을 공격해서 상해를 가해서 공동 상해 혐의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함께 물건 훔친 특수절도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절도 혐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좀 명예훼손에다가 또 다른 아마 상해 폭행 사건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뭐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을 간 넘겨도 사실 구속까지는 잘 안 시키는데 굉장히 여러 건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이런 사고를 무리를 계속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가수 황영웅 씨가 폭행 전과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잔류가 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황영웅 본색입니다. 저희 뭐 영화 제목처럼 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난립니다. 일단 연예계에선. 네, 그 가수 황영웅 씨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제2의 임영웅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폭행 상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놓인 상황입니다. 지난 22일에 한 유튜버가요, 이 황영웅 씨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친구 10명이 모인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영웅 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피해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지만 이 황영웅 씨는 쌍방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했고 이에 이 황영웅 씨의 고소권은 송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참 이 폭행은 피해자의 생일에 이루어졌고 말싸움을 하다가 뭐 폭행이 시작됐다. 그리고 뭐 피해자가 신고를 하니까 붕대를 차고 와서 진단서도 끊어왔다. 아니 그러니까 뭐 너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은 각자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가해자의 입장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그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장소에 갔다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서로 간에 싸웠다는 거죠. 싸우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하니까 쌍방 고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영웅 씨도 같이 이렇게 붕대를 감고 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황영웅 씨 본인은 뭐랄까
지금 저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승 의원님? 예, 지금 저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검찰이 합의를 권유해가지고 피해자 치료비를 포함해서 300만 원을 받고 합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치열이 좀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상해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고 이 기록을 이제 한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피해자 측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영웅 어머니는 목격자인 제 친구를 찾아가서 진술을 이건 주장이니까요. 번복하도록 회유하기도 했고 지금 황영웅이 많은 분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이란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고 피해자 측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주말 사이 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됐고 또 피해자는 황영우는 응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말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며칠 동안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동안에도 침묵으로 일관을 하다가 주말 사이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야 가짜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논란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가 이제 황영웅 씨 측에서 이제 입장문이 나왔는데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다. 사과의 말씀을 이제야 드리게 되어 후회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이제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의 사과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또 거기다가 과거의 잘못이 무겁지만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20대 중반 이후 수년간 공장에서 근무하며 과거와 달리 그 이후로는 성실한 삶을 배워왔다. 그리고 어린 시절 꿈이었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저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달라. 변화의 기회를 달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는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자, 이 기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황영웅 씨 현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데 그 프로그램 제작진도 뭔가 딱 떨어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결승전이 코앞에 있다고 하는데. 예, 일단 결승전이 오는 28일입니다. 황영웅 씨는 이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황영웅 씨의 사과와 함께 이 제작진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작진은요, 최근 출연자 황영웅 씨에 대해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다면서요. 일단 먼저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는 사전 확인과 서약 등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 이 황영웅 씨가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바는 있는데 제기된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실이 있음도 확인을 했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영웅 씨는 모든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하고 있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먼저 고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이게 또 과거도 또 과거 나름이다. 이런 목소리도 많고 실제 하차 요구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과거에 좀 유사한 오디션에서도 한 출연자가 학폭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자진 하차를 시키거나 뭐 이런 전례들도 있긴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전이 내일입니다. 내일이고 일부 경연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돼서 녹화에 참여를 했다고 녹화를 들었어요? 참여를 했을 거예요. 뭐 그게 하차했다면 벌써 이미 기사가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일단은 황영웅 씨가 이제 결승전 무대에 서고 평가를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내일 그 방송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정확하게 가타부타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시청자들은 뭐 황영웅 씨 하차 촉구 성명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거세게 지금 항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이 황영웅 씨 개인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안에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참가들에게도 이제 오히려 이거 해를 끼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후원사들도 지금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후원하는 후원사들의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제작진들이 피해자에게 이체 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정말 만약에 제가 이 피해자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뭐 법적인 부분은 이미 다 뭐 지나갔더라도 만약에 이걸 제가 대입을 해본다면 저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이러면 와, 그거 진짜 막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분이 다 알려지고 반대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알리게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황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렸을 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른이 돼서의 폭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큼 이 시청자들이나 또 피해자가 이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모르고 한 잘못이다, 미안하다,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물론 하는데 이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이 사과를 받아들여 줄 때 사실은 시청자들도 그래 그 그렇죠. 피해자의 진정성, 그 가해자의 진정성을 좀 용서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황영우 씨가 대중에 대한 마음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게 더 우선무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승 의원님. 네네. 야, 근데 이게 학폭, 요즘에 학폭 아시잖아요. 그 국가수사본부장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뭐 진짜 요즘은 말이죠. 학폭의 학만 나와도 그냥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뭐 사실 뭐 연애 전문 유튜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훈 씨가 학창 시절에 동네에 있는 공원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도 폭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러한 어떤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목졸림을 하고 그다음에 배에 이제 뭐 저 배에 그냥 사람 배에 폭행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조금은 제가 머뭇거리고는 있는데 술을 마신 뒤에는 더 심해졌다라는 증언은 분명히 그 유튜브의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달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황영웅을 만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폭행이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폭행당한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그 드러나는 것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타투하는 거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타투에 이제 했는 모습들이 블로그 처리해서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 타투 모습이 좀 예사롭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사랑받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투명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영우 씨가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더 좀 뭐가 또 있다면서요, 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금 전에 말한 그 유튜버 측에서는 그 황영웅 씨 군 생활 관련해서도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황영웅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 게시판에 황영웅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이건 이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해 관련해서 합의도 하고 또 지금 과거 기타 지금 학폭 논란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국민정서법으로 넘어갔다. 아,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20년) 한 남성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소개한 30대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행동에 의심이 들어서 이혼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여성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줬고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연인이었던 여성을 갑자기 고소했고 여성의 친한 친구까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한 남성이 사귀던 여성을 고소해가지고 법정에까지 세웠던 그런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 2020년이었는데요. 30대 여성이 또래 남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혼했다 이런 사실을 밝힙니다. 이 남성은 이 사실을 알고도 여성과 이제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여성의 행동을 보고 이혼 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메신저로 보내게 됐고요. 이 남성은 그 증명서를 확인한 뒤에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 왔다고 합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까 이게 이혼녀가 맞아.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안심이다 하면서 계속 만나는데
결론적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제가 뭐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실관계가 나왔지만 실제는 이 여성은 남편이 있었는 거죠. 근데 남편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남편이 모르겠어요. 남편이 이 여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여성의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너 속았다. 이건 내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남편이 속았다는 걸 알고 이 남편도 이 여성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들으신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서 아, 이 사람 이혼한 거 맞구나라고 해서 계속 만났던 건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그렇다면 그 가족관계 증명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절친의 엇나간 우정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이 여성이 자기가 이혼녀라 그랬는데 자기 사귀던 남자가 자꾸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줘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자신이랑 아주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좀 가짜로 좀 만들어줘. 얘기하니까 친구가 고민하다가 수락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친구의 집에 모여서 친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죠. 근데 거기 친구 이름을 지우고 본인란에 친구 이름에서 이 여자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다음에 가족상, 자녀 인적사항을 바꿔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를 했고요. 이걸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찰칵 찍은 다음에 다음 날 사귀던 남성에게 이 사진 파일을 메신저로 전송을 한 겁니다. 아, 소장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불륜을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저는 진짜 이 얘기 듣고 나서 야 진짜 열심히 산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혼하기는 싫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를 불륜 상대를 포기하기는 싫어. 뭐 이런 거였는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아, 그렇죠.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이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어떤 불륜을 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공문가서까지 위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본격적인 범법 행위를 저질렀죠. 남편이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는지 그 외에 어떤 뭐 경제적인 우리가 모르는 뭐 이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정말 놀고 싶어서 이런 건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비극적인 말로가 보이잖아요.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두 남자가 이 연기에 언제까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여성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이 사람도 황당하지만 그 친구, 그 위조해준 친구 아 그런 거 뭐하러 또 만들어줘 또. 뜯어 말려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친하다면서 친한 친구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거를 내가 지금 확인받기 위해서 내가 이혼했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내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가 이거 위조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이 유부녀 외도한 유부녀가 경찰에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공문서 위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는 부정하는 거예요. 나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검찰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친구와 자기 친한 친구가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문서를 위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그래서 각자 둘 다 공문서 위조로 갔고 이 여자는 그것을 남자에게 행사했잖아. 나 정말 이혼했어요. 나 좀 이혼이란다. 나 혼자 사는 사람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문서 행사죄까지. 그래서 여성에게는 공문서 위조 행사. 그다음에 이 친구에게는 공문서 위조. 이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친구였던 두 여성이 나란히 저렇게 법정에 서게 됐는데 공문서 위조까지 함께한 이 우정의 어긋난 우정의 결말 어떻게 났습니까? 둘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우리가 집행유예라고 하면 아 그냥 풀려나서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하게 이건 징역형이고요. 징역형의 집행만 유예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그렇게 가볍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거고 특히 친구 같은 경우에는 뻔히 뭐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는데도 혐의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여성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친구는 행사는 하지 않았죠. 그냥 같이 만들어주기만 했으니까 징역 6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저는 이 케이스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둘이지 않습니까? 그 남편하고 그 남자. 거기 이제 위자료 청구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아 진짜. 그러니까 남편은 이 아내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불륜 혐의는 이걸로 오히려 더 명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 상대 남성에게는 위자료 청구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진짜 이혼녀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남성도
정치적 충격이 상당했겠죠. 그럼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여성에게 또 충분히 정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제가 앞서 처음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뉴스룸이 좀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글로벌 픽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학교입니다. 수업을 마친 여성 선생님이 복도로 나오는데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렇게 거구의 한 남성이 달려와서 온 체중을 실어서 선생님을 밀어버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바닥에서 붕 떠서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의식을 잃었는지 전혀 움직이질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남성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선생님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미쳤어. 이를 본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말리긴 하는데요. 이 남성은 뒤로 넘어지면서도 발길질을 하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명이나 달라붙어서 남성을 눌러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선생님을 잔혹하게 폭행한 이 남성은요, 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게임기로 게임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그걸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학생이 저렇게 선생님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 학생은요, 키도 거의 2m 가까이 되고 몸무게 12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아이고. 학생은 결국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m I going to jail? Yes, you are. For how long? I do not know. I don't make that determination. You gonna be cool with Deputy King and I? I don't want to go to jail. Well, look at me. Look at I me. have more important places to be. I understand. 아이고, 또 저 와중에 또 그건 걱정했구나 또. 네,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폭행을 해놓고 본인은 감옥에 갈까 봐 걱정하던 이 학생 기소돼서 현재 구금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때요, 지금 상태가? 이 처음에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았던 이 선생님은요, 다행히 몇 분 뒤 의식을 찾고 몸을 세웠습니다. 이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승현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교권은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학생이 게임했는 거 잘못했죠. 게임한 거 잘못했으면 뺏기는 거 맞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봤을 때 저 학생이 그런 말 하죠. 감옥에 가느냐? 100% 감옥 갑니다. 그리고 형량을 받느냐?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짐볼이 러닝머신으로 굴러가서 뛰어버렸습니다. 진짜 보겠다. 빠르게 뛰던 이 남성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기계에 얼굴을 쿵 부딪혔는데요. 이 남성은 얼굴을 감싸쥐고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질 못합니다. 얼굴 정면으로 박았어요. 심지어 이 남성 시속 17km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넘어지면서 얼굴과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헬스장은요, 동네 공용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헬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들어올 수가 있었고 이 아이들이 부모 관리 없이 놀다가 이런 사고가 나고 만 겁니다. 남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小区公共的这个健身区域，然后大家谁都可以进去，也是免费的嘛。然后突然间就摔倒，后面去调监控才发现。然后事后他那个家长是避而不见了。 아유, 진짜 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아이 부모도요, 남성에게 사과할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남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이, 그 부모 뭐 하고 있어 도대체?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 달라고 해라. 아이보다 부모 행동이 더 화가 난다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자, 다음은 루마니아로 가보시죠. 네, 유명한 영상입니다.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한 남성이 몸에 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거 19금? 네, 회의장에서는 웃음소리 들리고 의장도 지금 웃음 꾹 참고 있네요. 입술을 꽉 깨물면서 웃음을 참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내 화면 밖으로 잠시 사라지는데요. 잠깐 꺼졌던 카메라는 다시 켜져 알몸의 남성을 다시 비춥니다. 아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카메라를 켠 저 남성. 루마니아 시의원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샤워를 바로 하고 나온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던 겁니다. 이런. 이에 회의장에 있던 다른 의원이 나서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Alberto, aquí de cámara, espérate.
나는 못 살기 재밌는 뿐이었어.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못 살기. 네, 저하고 비슷한가 보네요. 어떻게 끊은 줄 몰랐던 남성. 카메라 밖으로 몸만 빼놓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보통 저러면 여성분도 얼굴을 이렇게 돌릴 텐데 계속 보고 계세요. 입을 꽉 다물고 지금 의자에 지금 웃고 있네요. 진짜? 영상의 시스템을 잘 몰랐던 모양인데요. 이 시스템은 마이크를 켜면 카메라도 자동으로 켜진다고 합니다. 일단 마이크만 먼저 켜놓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카메라가 자신의 몸을 비출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카메라가 꺼지고 옷을 챙겨 입은 후 회의가 재개되었는데요. 이 영상이 SNS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예. 자, 의원은 SNS에 기술에 농락당했다, 죄송하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논란은 사그러지 않았고 결국 지난주에 의원직을 사임했다고 합니다. 아니 뭘 사임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게 또 사임까지 할 일인지. 아유 이런 안타까운. 아유 참 그렇구나. 아유 한국에서까지 이게 방송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실 건데.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특집 뉴스룸 방송 관계로 저희 평소보다 일찍 물러갑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오고요. 전학교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